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그 어떤 문화가 저희 하나의 하이컬처가 또 다른 하이컬처로 이전해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용돼 가는 과정을 한번 불교의 경우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용과 수용 과정이 아마 인류 문화사에서 인도 불교가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마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에서 서구 문화가 전 세계에서 수용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문화 경험상 아마 불교 문화가 그러한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교는 주로 의식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가르침을 설한 어떤 종교 철학 체계입니다. 주로 심리학적 방식으로 설했습니다만, 따라서 여기서 의식의 문제에 초점을 갖추면서 보다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본질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화설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인도에서도 이해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전혀 다른 문화 맥락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이해되기가 역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의식과 자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는 매우 철학과 불교 문화나 불교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이지만, 역시 이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 전승될 때도 역시 이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자체 내에서도 또 무아설과 의식의 문제들은 계속 확장되고 변형되고 또 발전돼 왔던 점도 또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에서 인도 불전이 150년경부터 시작해서 대략 700년까지 현장 이후까지 계속 번역이 되는데, 일단 그 시기가 가장 활발히 번역이 착시되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인도 불전 자체에서 의식의 문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상이한 측면 때문에 지속적인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란 결국 시임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 과정의 주체로서의 성격이나 또는 인지적 알매로서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혀 다른 또는 대립적인 뉘앙스조차 보여주는 이러한 식의 성격이 중국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저는 인도 불교의 중심적인 이러한 의식의 문제가 어떻게 수용되고 재해석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 불교의 새로운 해석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한번 진지의 경우를 통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불교에서 불교 사상이 수용하는 과정을 대략 번역문헌과 관련돼서 세 가지 단계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초기 번역 시대에서 대략 150년경부터 한 300년까지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위진 시대의 단계이고 대략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00년에서 대략 650년에서 700년까지가 불교 사상이 발전되고 해석되고 나중에 우리가 중국 불교라고 불려지는 중국화된 불교 해석으로 발전돼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번역 문헌상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중국이 불교를 수용했고 또 그것들을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시대에는 대략 대표적인 번역자가 안세고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주로 유부의 명상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번역된 문헌들이 대승불교 반해경 문헌들입니다. 즉 명상 텍스트와 대승적 어떤 수행론을 갖고 있는 텍스트인데, 이 시기의 불교는 명상법을 가리키는 어떤 종교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선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후대 중국 불교가 소위 출가를 함으로써 소위 그 가문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러한 비판이 아마 이 시기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기가 위진 시대의 정치적 혼란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불전 번역이 사실은 매우 간헐적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두 가지 면에서 이전 시대와 구별된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면에서 이 시기에 남조 시대, 소위 남경으로 피난 간 진 왕조에 의하여 당시 지배계급인 그 사족들에게 이 불교가 전파되고 또 대표적인 어떤 귀족 가문들 혹은 왕가에조차도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지배적인 권력과 불교가 결합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교는 매우 지적인 엘리트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측면, 그리고 이후에 불교가 아마 중국에서 활발히 수용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시기의 불교 해석은 일종의 그 위진 현학의 방식을 따라서 소위 해석학적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전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어떤 윤리적 가르침이라든가 명상법을 실천하는, 명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일종의 중림치련과 같은 그것이 이어서 불교 해석을, 불교를 무로 해석하면서, 불교의 공해석을 무로 해석하면서 현학적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격의불교입니다. 즉 불교의 올바른 해석에 이해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해석이 신불멸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신불멸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윤회와 재생 그리고 불멸성에 관해서 긍정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중국 유학자들이 주장했던 신멸론과 대립해서 불교가 생각하는 신, 영혼들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도 불교적 맥락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이러한 신불멸론은 불교의 무화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 대표적인 해원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학자의 제자인 종병은 이러한 불멸하는 초월적인 심의 본질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쥐리와 같은 소위 부티스트 컨퀘스트 오브 인디아 그 부티스트 컨퀘스트 오브 차이나라고 하는 그러한 텍스트를 쓴 쥐리가 당시 불교도들이 이러한 무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불멸론을 주장했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까지 아마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본격적으로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지고 이 시기에 본격적인 불교 사상의 이해가 심화되는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소위 안세고의 단계의 번역은 매우 졸렬하다고 보면 좀 폄하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안세고의 번역을 통해서 아마 불교가 그 서역에서 이주한 몇몇 가문들 혹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문들에게서만 진행되고 있었고 일반으로까지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의 불교는 매우 세련되게 번역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에게까지 전파돼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번역자로서 구마라지바를 드시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인도 불전에서 대승불교의 중관학파의 기본적인 텍스트들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 용슈라든지 용주에 대한 아랴데바의 텍스트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 구마라지바에서 불전이 번역되었고 그리고 구마라지바가 준 특징은 매우 유려한 중국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었고 동시에 이 사람의 활발히 이 사람은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이 제자들에 의하여 인도 불전에 대한 본격적인
텍스트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중국화된 불교로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즉 인도 불전의 텍스트의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중국화된 소위 말해서 격의적 해석을 넘어서 사실 인도 불전이 갖고 있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한 인도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그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학파라기보다는 텍스트들이 발전되고 성립하기 시작했는데, 그 텍스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유식학파의 문헌들이나 열애장계 경전들은 인도에서 찬술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으로 아마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 텀은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중국 불교도들은 하나의 텍스트에 한정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헌들을 섭렵해서 불교 사상, 즉 인도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그 유식과 열애장 사상의 통합 시도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구마라지바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각각 소위 우리가 종파불교라고 뭐 그것이 일본 학자들의 용어입니다만은 여러 불교 문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중국 학자들은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축적돼 나가고 다양한 기본 텍스트들을 뭐 성실론이라든지 뭐 열반경을 중심으로 열반종이 성립했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깊은 이해를 축적해 나갔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그 전통적인 불교 이해, 아비달마의 불교 이해와 대승불교, 특히 열애장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열애장 사상은 대략 인도에서는 250년 경부터 찬술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빠른 열애장계 문헌은 대략 중국의 420년 경부터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에 다양하게 번역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유식 문헌은 그에 비해서 조금 늦게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대략 5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유식과 열애장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의식의 본성을 유식과 같이 이해하느냐 아니면 열애장 사상과 같이 열애장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매우 구별된 혹은 차이가 나는 해석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도 불교의 맥락을 갖고 볼 때 열애장 사상은 인도 불교의 맥락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학파로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열애장 사상이 유식을 넘어서는, 유식보다 더 상위적 어떤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단계로서 매우 높이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열애장 사상이 소개되기 시작한 400년 중심 이후부터 역시 그랬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불교에서 열애장이란 개념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거나 무시되었거나, 비로소 열애장이 중요하게 된 것들은 거의 인도 불교에서 거의 한 10세기경입니다. 그 당시 그 이전까지 열애장은 매우 마지널한 선에서 중관과 유식의 어떤 주변부적 상황 속에서 어떤 기본적인 수행론적 관점에서만 간헐적으로 등장했던 개념들인데, 중국 불교에서는 전혀 사정이 달랐고, 따라서 중국 불교도들의 기본 1차적 과제는 열애장과 유식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넓게 종교학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부정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유식 사상과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신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열애장 사상 간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의 차이에 따른 어떤 궁극적인 대상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상의 통합은 그다지 사실은 어려운 과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불교 문화의 전개와 도입과 전개 그리고 변형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상가는 이 진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역시 진제는 불전의 3대 번역가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구마라지바, 그 다음에 진제,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장이 중국의 3대 역정가로 일컬어지는 인물이고, 진제는 500년대 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대략 549년 정도의 양날에 들어와서 번역을 했지만 매우 불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양무제가 소위 살해당하는 그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번역은 그다지 활발히 이 왕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제는 본격적인 유식 사상과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의 통합에 대한 당시의 중국 불교도들의 이해와 또 동시에 인도 불교 사상의 어떤 배경을 보여줍니다. 진제는 매우 어렸을 때 대략 30대 초반에 이미 인도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태국과 그 다음에 지금 인도 차이나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양무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략 549년에 중국 양나라의 수도 건업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당시 인도 불교의 상황과 동시에 중국 불교의 상황, 열애장과 유식 사상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 당시 불교도들의 요구를 나름대로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텍스트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당시 인도 불교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열애장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절들을 각기 달리 해석하고 그것들을 각기 통합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든자면 일종의 무시실의 개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대승불교학자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건데, 이것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무시일의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 혹은 요소들을 보통 유식학파에서는 알라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심층적인 제8의식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열애장학파에서는 동일한 경전을 인용하면서 이걸 열애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제는 그의 섭대식론석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을 병행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대승불교 맥락에서 우리가 공성의 명상 속에서 과연 모든 것을 공으로서 간주한 후에 그렇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공성 속에서 부정한 후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명상의 맥락 속에서 유식학파는 것을 진여라고 해석하는데, 이 열애장학파 해석을 열애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문제들이 당시 아마 사상사적 통합의 문제에서 인도 자체에서나 혹은 중국 불교도들에 의해서 매우 깊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제는 그의 독자적인 해설 문화를 통해서 이 통합을 그가 새롭게 만든 슈러인의 아말라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새롭게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진제가 두 가지 사상체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간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진제에 의해서 우리들은 섬론종이라고 하는 사상체계가 중국에서 발전됩니다. 반면에 그 직전에 들어왔었던 학파들은 같은 유식학파에 속하지만 지론종의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십지경을 중심으로 한 사상체계인데, 이 지론종의 사상은 인도에서 새롭게 전해진 세칭교 유식사상을 종래 열반학과 성실학과 결합시키려는 과정에 성립된 것으로서 당시 중국 불교의 상황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 진제의 섬론종, 진제에 의하여 촉발된 이 섬론종의 사상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후 불교 사상이 중국화된 불교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어떤 씨앗들을 매우 장의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사상의 통합을 위한 진지의 새로운 용어들은 이런 아말라식 정도가 되고요. 저는 거기서 이것들이 불전에서 이
자성청정심이나 열애장과 동일시된 자성청정심이 진재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것도 유식사상의 중심 개념인 진역, 궁극적인 리얼리티로서의 진역 개념과 어떻게 통합돼 가는지를 이 진재는 보여주면서, 따라서 이 자성청정심 개념을 매개로 아말라식과 진역 그리고 열애장을 통합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재는 그의 독특한 수로인 아말라식, 후대 이 섬론학파는 이것을 제9식으로 규정했지만 그것은 그 섬론학파의 해석이고, 진재는 그것을 제9식이라는 말로서 명명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그의 해석은 새로운 용어는 반드시 새로운 어떤 사상사적 어떤 계기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새로운 개념이 당시까지 유식문헌들 속에서 암묵적으로 전제된 열애장 사상을 20세기에 포섭시키려고 하는 진재의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저의 핵심적인 그 불교 사상의 중국적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그 새로운 전개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섬론학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중국화된 불교, 화엄종이라든지 혹은 천태종이라고 하는 사상들이 새로운 그 풍부한 자양분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네.